자, 그럼 이번 시간에 165페이지부터요. 앞 시간에 이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작성하기인데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연습인데 쉬운 것들이에요. 자, 1번 출금 전표를 작성하라.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출금 전표면 쉽게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하시오. 이게 뭐냐면은 그 관리 항목 추가한 거 그것을 이용해서 관리 항목을 입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금 전표로 해서 승용차에 기름 넣는 건 차량 유지비이고요. 관리부 차이기 때문에 코드는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영수증 날짜가 있죠. 영수증 날짜 보시고 8월 2일로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8월 2일 하시고 1번 출금 오신 다음에 차량으로 검색하시면 되죠. 800번대 쓰시라 그랬으니까 822 확인. 거래처는 어디에다 기름을 넣냐면 SK 주유소네요. 주유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동산 주유소? 없군요. 코드가. 차량 유지비에 거래처 코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드는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거래처에다가 SK 주유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시험 볼 땐 이거 안 써도 되죠. 네, 적요는 유류대. 이거는요 나중에 관리 항목 입력할 때 적요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적요는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차변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8,000원이죠 28,000원. 자, 그런 다음에 그 수행 2번을 해야 되거든요.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해라.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입력된 줄을 클릭하시고 우리 어음 관리하듯이 F3을 눌러요. 어음 관리할 때 F3 눌렀듯이 밑에 추가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승용차 코드에 커서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했던 그 승용차입니다. 25에 7466. 여기 업무용 승용차가 만약에 여러 대가 있다면 여기서 그 중에서 골라야 되죠. 우리는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25에 7466 확인. 이와 같이 차량 지정하시고 구분의 목록 단추에 보면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류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하는 게 유류비예요. 유류비 선택하시고 부서는 우리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부서 코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로 그냥 마무리하시면은 우리가 어음을 관리하고 나서 적요에 보면은 그 어음 관리한 내용이 적요에 나타났듯이 차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를 하고 나면 적요에 여기에 관리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적요 이 차량 관리,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했을 때는 장부가 어떤 장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냐면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요 보조 장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만약에 차량 비용 현황의 장부를 언제 거를 조회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 그런 문제 나오면 이 전표 입력과 장부의 맨 끝에 있습니다.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장부 찾으라는 문제 나오면 거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량 비용 현황은 어떻게 함으로써 그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냐? 지금 했듯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해야만 그 장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에 그 밑에 2번 해보겠습니다. 입금전표 작성하기. 네. 자,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금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입금전표 작성하면 간단하죠? 자, 외상대금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받는 외상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여러분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저도 뭐 급하게 하다 보면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받았다 그러면 그건 외상 매출금이니까 받은 거고 지급했다. 우리가 외상대금을 지급했다.
그건 우리가 외상 매입한 거니까 지급한 거죠. 예.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거고, 받았다 현금으로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잘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회계처리 수행하시오. 이거 입금전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날짜는 8월 5일이네요. 8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입금은 9분의 2번,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코드로 넣어야 되죠. 예, 한림사, 한림의 코드에다 한림 하면 1001번. 네. 그리고 저 대변에다가 뭐 적요를 넣을 거, 외상대금 현금 회수 적요 넣는다면 이제 4번 넣어주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변에다가 3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제가 1번 문제 출금전표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거기 영수증, 주유소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가 2,545원이 있어요. 네, 매입 부가세인데 이 매입 부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알고 있죠. 네. 승용차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영수증은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네. 그런 차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입금증이라는 것이 좀 복잡하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된 내용이에요. 이게 자, 밑에 자료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자, 전기분의 재무상태표상에 재무제표상에 미수수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수수익하고 이 입금증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미자 돌림으로 결산했던 미수수익을 생각을 해보세요. 미수수익. 자, 해당 회계년도의 수익인데 기간은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다 하는 게 미수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그걸 자산으로 차변에 잡으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지금 이게 예금이니까 이자입니다. 그러면 요 이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일 텐데 거래가 올해 8월 20일 날 지금 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짜리 만기라고 한다면 저 예금을 언제 했겠어요? 22년도 8월 달에 했겠죠. 22년도. 그러면 22년도 결산 때 22년도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 5개월치 아니면 5개월 좀 안 됩니다. 저기 지금 8월 20일이니까 뭐 8월 달 이자는 포함을 했다면 5개월이요. 8월 이자를 무시했다면 4개월입니다. 그 4개월 내지 5개월치를 미수수익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자 소득 80만 원이 전부 단기분이 아니라 전기분 거하고 단기분 것이 8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개월치로 잡았다면 전기분치는 5개월치, 단기분치는 1년이 12달이니까 7개월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미수수익이에요. 그래서 미수수익을 뺀 나머지만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전기에 이미 이자 수익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분계가 지금 미수수익을 정리하는 분계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자, 우리가 소득세 공부할 때 개인의 경우에, 개인 회사의 경우는 이자를 받으면은, 개인의 경우는 이자를 뭡니까? 그 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이 만기돼 가지고 이자를 받게 되면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인도 마찬가지. 그 법인의 통장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으면은 만기 때 그 법인을 대상으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 개인을 대상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는 사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법에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개인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라 부르고 있고,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여기서 법인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우리가 소득세 이론 쭉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다고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소득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건 우리가 개인의 소득세를 공부했으니까 그게 소득세인데, 법인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라고 안 해요. 법인세라고 한다 이거. 성격은 같은 거예요. 성격은. 그러니까 재무전자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재무전자가 뭐예요? 주식회사죠. 법인이죠. 그러니까 소득세라고 안 하고 법인세라는 세목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11만 2천원 법인세와 지방법인소득세 11,200원을 징수당했죠.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여러분 뭐로 한다? 예, 자산자보요.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걸 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 그래서 지금 이 분계가 선납세금도 인식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요 80만 원이, 이 80만 원의 이자소득이 미수수익이 있고 이자수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수수익은 지난해 결산 때 지난해 손익에 반영한 이자수익이 미수수익이고, 그걸 뺀 나머지는 23년도 회계년도인 당기에 손익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이자수익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금액이 여기 차감 수령액, 요 차감 수령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여기 송금 계좌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거예요. 자, 분계를,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한번 분계를 정리해 볼게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차별 항목을 먼저 전개해 보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한국은행 거 계좌로. 그러니까 얼마 받았냐면 20,676,8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변에 정기예금은 이제 없어졌죠. 한국은행 정기예금이 얼마짜리가요? 2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우리가 선납세금 처리해야죠. 원천징수 당한 거. 선납세금이 12만 3,200원이죠. 12만 3,200원. 법인세 11만 2천원하고 지방소득세 거기에 10%니까 11,200원. 12만 3,200원 맞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누어진다고요? 예,
미수수익이 이제 자산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단기의 나머지는 이자 수익, 단기의 이자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미수수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합계잔액상표에 가가지고요, 요 만기 날짜, 이 만기 날짜인 8월 20일 현재의 8월 20일 현재의 미수수익 잔액을 여기다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8월 20일자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합계잔액시산표 날짜는 8월 20일 조회해 보시면은 미수수익은 우리가 전기결산 때 사용했던 개념 과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당좌자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있죠? 미수수익. 네, 잔액이 이만큼이에요. 26만 6,600원을 작년 결산 때 미수수익으로 잡았고,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이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26만 6천원을 이제 전표 입력할 때는 이제 실제로 전표 입력할 때는 이거 복사에다 쓰시면 되거나 메모를 해두거나 하는데, 이게 미수수익이 26만 6천원이랍니다. 266 00, 600 26만 6,600원이네요. 26만 6,600원. 나머지만 이자 수익이에요. 단기 거. 나머지가 뭐예요? 80만 원에서 26만 6,600원을 차감한 거. 80만 원에서.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해 보세요. 얼마예요? 533,400원이요. 예. 그러면 533,400원. 그러겠네요. 이렇게 더하면 이제 딱 80만 원이 되죠. 미수 수익하고 이자 수익을 합쳐서 이게 8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난해 결산 때 미수 수익 잡았던 것이 다음 해에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자 만기되는 날, 그 예금 만기되는 날 미수 수익이 없어져요. 여기 와서. 그래서 이자 80만 원 받는 것은 오늘 받았지만 이자를 받은 날 다 이자 수익이 아니고, 이자 수익은 요만큼 뿐이고, 요 26만 6,600원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자 수익으로 이미 반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자산에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작년에 반영시킬 때 받기 전에 미리 반영했죠? 그때 자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소, 미수수익을 감소시켜야 된다. 작년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던 거. 예. 예. 그렇구나. 네, 여기 선납세금 차변 오는 거 맞죠? 선납세금 차변에 와야 돼. 대변에 잘못 썼네요. 예. 차변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딱 맞아야 돼요. 2,080만 원. 예. 자, 선납세금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잡아야 되니까 대변이 아니죠. 차변에 와야죠. 네, 착각했어요, 제가. 네, 요 분계 처음 해보는 분계예요, 여러분들. 자,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해 주세요. 8월 20일자죠? 예, 만기 날짜 8월 20일, 일반 전표에 8월 2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금액은 676806 2067680. 또 차변의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123,200원. 대변이 정기예금. 정기예금. 거래처 한국은행 정기예금.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액은 2천만원. 대변에 입력하고, 또 대변에 미수 수익. 미수 수익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금액은 아까 확인했던 금액 있죠? 266,600원. 또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533,400원. 이렇게 해서 차변 합계 2080, 대변 합계 2080. 분계가 굉장히 복잡한 분계죠. 여기서 이제 적요는 적절한 적요를 입력해주면 좋은데요. 시험에서 뭐 적요를 여기서 이제 평가하는 적요가 아니라서 저는 입력을 다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실무 수행할 때는 적당한 적요를 여기다 넣어서 어떤 거래인지가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적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생략했습니다. 네. 그래서 TAT 2급에서 만약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된 문제를 만약에 출제한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내고, FAT 1급에서는 뭔가를 생략해서 문제를 냅니다. 분계를 좀 쉽게 이걸 문제를 출제하려고 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해서 문제 내는 그 방향이 달라요. TAT 2급은 최대한 실무에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내는 거고, FAT 1급에서는 이거는 좀 어려운데 하는 것은 좀 빼고 뭐는 생략 해서 쉽게 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낼 때 옛날에 이제 그런 문제 있었는데, 이거 있죠. 선납세금 하는 거.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선납세금 분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가지고 2,08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분개가 간단하죠. 차변에 보통예금 2,080만 원 한국은행, 대변에 정기예금 2천만 원, 나머지 80만 원은 다 단기분 이자 수익으로 보면 되죠. 미수 수익에 관한 이 얘기도 아예 꺼내질 않죠. FAT 1급 문제를 낼 때는. TAT 2급으로 문제를 낼 때는 전기 결산 때 미수 수익이 얼마가 있었다. 아니면 조회에서 그걸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자, 새로운 문제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요 공부할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4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해납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아까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법인세 원천징수 당했잖아요. 이거 자산 잡았죠. 선납세금, 지방 법인 소득세까지. 마찬가지로 이 법인세를 중간 예정 납부한 것을 우리가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간 애납이라는 개념이 뭐냐? 자, 법인세라는 것은 원래 1년치를 결산해 가지고 지금 이제 법인들이 지금 결산을 준비하고 있죠. 예, 결산이 이제 끝났을 겁니다. 아직 안 끝났었겠네요. 이제 1월 8일이니까 지금 결산일이 지난 지가 12월 31일이니까 지금 결산을 한참 준비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뉴스 중에 경제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60몇 프로 마이너스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산이 끝난 다음에 뭐냐면 3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인세를 납부하기까지가 3월 말에 세무 조정을 다 해가지고 3월 말일 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지 않는 법인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법인세 낼 것이 없어요. 사업을 했지만 세금을 안 냅니다. 이익이 나야 세금 내는 거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법인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지금 그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났다, 적자가 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60몇 프로 빠졌다. 작년에 만약에 1조였으면 6,400억 원이 줄어가지고 한 3,600억이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 애납은 뭐냐? 법인이 3월에 내는 것은 중간 애납한 걸 빼고 냅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애정 납부를 해요. 애정 납부는 지난해 법인세가 1년치 결정세액이 얼마였는가, 그거를 보고 거기에 절반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는 3월에 내기 때문에 중간 애납은 그로부터 6개월 지나서 내요. 4, 5, 6, 7, 8, 9, 9월 달에 중간 애납이 있겠네요. 8월 말에 했네요. 여기서는 8월 말에. 자, 그래서 980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 애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예금 만기 때 법인세 원천이주 당하는 그 개념감하고 똑같아요. 자, 8월 31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적표에 8월 31일 차변에 선납세금, 거래처 안 넣어도 되고요. 적요는 법인세 중간애납 이런 것 등은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너무나 개념 하나만 쓰면 안 되니까. 적요에다가 법인세 중간애납 중간 예정 납부를 줄여서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고 그래요. 금액은 980만 원이죠. 9800000.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한국은행.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한국은행 보통이 됩니다. 적요는 법인세 중간 애납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시고 9800 플러스 9800 플러스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12월 15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재무전자는, 자,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확정급여형은 연금 불이백을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요거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연금 납입액을 뭘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요게 떠올라야 됩니다. 확정급여형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을 만약에 무슨 보험회사에다가 입금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산 처리. 확정기여형이다. 연금이다. 거기를 저기다가 부담금을 어디에다가 입금했다. 이체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비용 처리. 이 자산 처리할 때 개정 과목도 생각이 나야 돼요.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또 알고 있어야 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인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부채 쪽에 표시가 돼. 왜 그러느냐?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미리 예금을 저축해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실제로 자산 계정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부채 차감 계정으로 이게 표시가 돼요. 부채 차감 계정으로 표시는 부채 차감 계정으로 표시고,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 1,800만 원인데 제조 부문, 공장 부문이 800만 원이고 관리 파트가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의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입금했다. 회계 처리해라. 이런 얘기. 그러면 아까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 알려줬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자산 처리해줘라. 아시겠죠? 자, 12월 15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2월 15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이 자산이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이네요. 코드 넣어야 돼요. 이거 은행 거래처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하나금융이죠. 하나금융 퇴직연금. 금액은 1,800만.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에서 계좌이체 시킨 겁니다.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 시킨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괄호에다가 이렇게 제조 부문이니 관리 부문이니 하는 말을 넣어놨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 제조 부문 800만 원, 요거는 퇴직급여 500번대로 하고, 관리 부문 1,000만 원, 요 1,000만 원은 800번대 퇴직급여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예. 근데 요 데이터는 이게 만약에 확정급여형이 아니고 확정기여형이라고 했다면, 확정기여형이라고
기여형으로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두 개를 나눠서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는데 확정 기여형은 비용 처리하는데 제조원가로 800만원, 판매관리비로 1000만원 처리해야 되니까 퇴직급여란 말이에요. 비용 처리할 때 개념 과목이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500번대로 800, 800번대로 1000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확정 기여형이라면. 그렇지만 이거는 확정 급여형이기 때문에 제조 부문이니 관리 부문이니 하는 거는 여기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가끔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자, 하나금융에 수수료를 납부했다. 퇴직연금 자산과 관련된 어떤 수수료를 낸다고 그랬어요. 수수료는 연금하고 달라요. 그러면 수수료를 만약에 100만 원을 냈다. 수수료를 납부했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그럴 때는 요 18분의 8, 100만 원에 18분의 8만큼은 제조 부문으로 수수료 500번대로 또 18분의 10은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그건 쪼개야 됩니다. 안분 계산. 총액분의 그 제조 부문과 관리 부문으로 나눠서 수수료가 있으면 그건 쪼개주세요.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네, 뭐 기출 문제에서 어떤 문제 나오는지는 나중에 이제 뒤에 뭐 우리 뭡니까 그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 많이 있으니까 그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시면 돼요. 네, 자 12월 15일 거 전표 입력이 이렇게 되는 거 아셔야 돼요. 12월 15일 거는 차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나금융 퇴직연금 대변은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1,800만 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맞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생산부 직원 퇴직금 지급 후에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네, 다음 페이지에 영수증이 있네요. 네. 다음 페이지에 생산부 직원 아무개 씨의 박 부장인가요? 박 부장의 420만원 퇴직금을 지급했네요. 420만원. 그런데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영수증이다. 당사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300만원은 하나금융에서 지급했고 원천징수를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자, 생산부 직원 아무개 씨가 420만원 퇴직금 계산이니까 420만원인데 300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사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인 하나금융에서 지급했고 원천징수 뺀 나머지는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회계 처리하라. 자, 그러면 명세서 한번 보세요. 420만원 맞습니다. 퇴직급여 현황에서 퇴직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300만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연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소득세 얼마를 우리가 원천징수했는가는 여기 밑에 44번에 보시면 차감 원천징수세라고 나옵니다. 차감 원천징수세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만큼을 원천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합계가 여기죠. 6,530원을 세금을 원천징수한 겁니다. 자, 원래는 이만큼이에요. 22,880원이 세금인데 그 중에서 300만 원은 어디에서 지급했어요? 연금 계좌에서 지급했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할 거예요. 연금 받을 때. 그래서 요걸 2연 퇴직소득세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빼고,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42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뺀 12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6,530만 원, 30원만 원천징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천징수를 우리가 법인이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예수금이죠. 예수금. 자,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퇴직한 날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해야 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퇴직한 날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통예금이 지급된 요날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니까 12월 20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확인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12월 20일을 입력을 합니다. 12월 20일 날로 입력하시고 비유동 부채 쪽으로 내려가서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보세요. 네, 그랬더니 잔액이 3,200만 원 충분한 금액이 있죠. 그러면 420만 원을 모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오는 420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퇴직금 지급할 때는 부채 감소로 처리해요. 부채 감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데요. 일반 전표 날짜가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코드가 295입니다. 거래처 저교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퇴직 박 부장 생산부 박 부장 퇴직금이라고 적어 넣어주면 뭐 틀림없을 거고, 차변에다가 420만 원 부채 감소.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사는 퇴직금 지급할 때 부채 감소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은 3천 얼마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3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300밖에 없으니까 120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300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고 120은 그냥 퇴직급여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산부 직원이죠. 그러면 500번대 퇴직급여로 120만 원 처리한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넉넉해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것은 없어요. 비용 처리는 언제 했어요? 작년에 결산 때 이미 다 작년에 퇴직금이 반영돼 가지고 작년 결산 때 다 비용 처리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급할 때는 할 것이 없다. 지급할 때는 지금 할 것이 없다. 자, 이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연금에서 300만 원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에서 줄여줍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거래처는 신한이 아니고 하나금융 퇴직연금이죠. 하나금융 퇴직연금.
네, 적여도 엔터로 위에 거 생산부 박 부장 퇴직금이라고 하시고 3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얼마 지급했어요? 193 거기 저 통장 거래 내역에 나오죠. 119만 3,470원. 네, 그래서 103번 보통 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보통. 네, 생산부 박 부장 퇴직금 1193470 1193470 여기 167페이지의 거래 내역을 보고 입력한 거예요. 1193470. 자, 지금 차익이 얼마 나와 있어요? 6,530원 차익이 나 있죠. 그게 그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있는 그 원천징수 합계 그 금액이에요. 6,530원이. 그것이 뭐예요? 대변의 부채, 예수금. 대변의 예수금. 원천징수 하면 부채가 돼요. 예수금은 거래처나 적요 생략하시고요. 6,530원을 입력해요. 6,530원. 네.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연금에서 300, 보통예금에서 나머지 지급했을 때 회계처리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하셔가지고 부채 감소로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면 있는 것만 감소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지금 우리가 이 6개를 해봤습니다. 6개를 해봤는데 새로 추가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300만 원만이에요. 300만 원만은 이제 연금에서 3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다 주면 안 돼요. 아, 다 주는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연금 계좌가 우리 회사 계좌니까 그게 우리 회사 계좌니까 거기서 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제를 낼 때 연금 계좌에서 다 지급한 걸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